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에게 김정국 님이 지으셨고, 세 자녀를 서울대에 보낸 엄마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서울대 인문대졸, 하버드 종신교수, 서울대 법대졸 판사, 서울대 치대졸, 치과 의사를 키운 엄마의 감성교육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은이 보시겠습니다. 김정국. 어여쁜 내 꽃잎이 피려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는 내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내 이름은 김정국이다. 김춘수 시인의 큰 아버지이신 내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 국화 국자를 쓴다. 남자 이름 같은 내 이름이 참 싫었다. 이름으로 놀림받던 어린 시절 나도 예쁜 이름을 갖고 싶어 밤마다 장명을 하며 놀았다. 그래서 결혼하고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게 참 좋았다. 그렇게 살다 내 인생의 위기를 맞으면서 내 삶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전업주부로 살다 대학 졸업한 지 23년 만에 시험을 봐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난생 처음으로 나라는 주체를 찾은 느낌이었다. 석사를 마치니 모르는 것들 투성이었다. 그래서 박사 과정도 시작하여 2003년에 50이 넘어 박사 가운을 입고 충남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남대 교육학과에서 학생들을 10여 년간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지냈다. 더불어 모래놀이 치료를 오랜 시간 공부해서 한국 모래놀이 치료학회 슈퍼바이저, 국제 모래놀이학회 칙 멤버가 되었다. 운영했던 휴 부모 자녀 교육 상담 연구소는 건강상의 문제로 접었다.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생겨 예전에 썼던 글을 정리하고 또 쓰게 되었다. 40대 말 명상여행 길에서 썼던 버킷리스트에 쓰인 내 바램들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책 출판하는 일은 20여 년이 지난 만 70이 넘은 나이에 이루게 되었다. 70대란 나이가 참 좋다. 책에 나오는데요. 첫째 따님이 94학번 76년생, 그리고 둘째 따님이 98학번 79년생, 셋째 아들이 80년생이고요. 당시에는 입학 전형이 모두 달랐죠. 그래서 보시면 언제나 파도는 오고 갈 뿐. 보겠습니다. 입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잡음 없이 환영받았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되고, 나는 비슷한 사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했던가를 되돌아보았다. 내 경험을 또 꺼내보자면, 큰아이는 내신 상향 조정에 수능 연 2회, 본고사 부활에 논술과 제2 외국어를 치르며 대학에 가야 했던 마의 94학번이었다. 어렵게 시험을 치르고 들어간 이들이 졸업할 때는 풀을 맞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불운의 세대였기도 했다. 그러나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그 당시 졸업을 해도 취업할 수 없었던 94학번들이 무슨 일이든 맡기면 해낼 힘을 갖춘 세대로 부상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위기를 겪고 살아낸 그들에게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내는 강인한 정신과 자신감이 함께 자란 것이다. 둘째는 고1을 잘 마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학생부와 절대평가라는 정책이 등장하여 엄마의 나를 기막히게 했던 기억도 되살아났다. 왜냐하면 공부를 꽤 잘했던 둘째가 모두 100점을 받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며 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중3 때 공부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아이가 특목고로 진학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모처럼 볼 수 있었고, 그것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입시 정책이 바뀜에 따라 아이의 행동에 큰 부정적 변화가 생겼었다. 물론 외부 자극에 취하는 반응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디에고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었던 심정이었다. 정말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기도 해서 입시 문제로 자퇴하려는 학생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았다. 당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억울하기까지 했었다. 첫째가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면서 극복한 경우라면 둘째는 그것에 넘어진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아이 모두 외부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를 보여줬다. 한편 막내는 어떻게 보면 내 외면으로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입시 정책이 아니라 누나에게서 느꼈던 상대적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 힘들어했던 경우였다. 힘듦의 강도가 심해서 죽음을 들먹일 정도였지만 참고 때를 기다린 막내에게도 그만한 보상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한 무리의 죄수들이 자기 키의 몇 배나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피를 흘리며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꾀를 내어 자신이 메고 가던 십자가를 들고 가기 좋을 만큼의 길이로 잘라버렸다. 메고 가기 훨씬 편안해진 죄수가 "야,
너희들도 잘라버려. 얼마나 편하다고. 아유 바보들. 이렇게 좋은 걸 왜 생고생을 하냐? 그러나 다른 일행들은 너무 편해진 녀석의 야유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계속 길을 걸어갔다. 얼마를 더 걸어갔을 때 아래는 아찔할 정도의 벼랑이고 더는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진 절벽에 다다랐다. 바로 눈앞에는 다리만 있으면 건널 수 있을 만큼의 틈이 있었다. 그 틈을 건넌다면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막다른 선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진 고통을 참으면서 십자가를 메고 온 이들은 십자가를 벌어진 틈에 올려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껏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현재의 고통을 참지 못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제수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비록 지금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자신이 가고 있는 삶의 길에서 어떤 의미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훨씬 더 가까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눈앞의 불이익 때문에 최선이라고 선택한 행동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비의 성장 과정도 그렇다. 나비는 번데기 시절 껍데기를 깨고 나와 하늘을 날 힘을 준비하는데 번데기가 껍질을 벗으려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안타까워 외부에서 껍질을 벌려주면 껍질에서 나오는 순간 나비는 결국 날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하여 죽어버린다. 왜냐하면 나비는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고 노력하면서 날개의 힘을 키우기 때문이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킴이가 부모이고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지금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취하는 순간의 행동이 자녀가 키워야 할 힘을 키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는 우를 범하게 될까 우려된다. 지금 이 순간 내 자녀 앞에 닥친 일들은 더 튼튼한 날개를 갖기 위해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는 실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비단 이 문제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입시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하며 마음을 잡지 못하는 입시생과 부모에게 언제나 해당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입시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학부모와 입시생은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스스로를 파도 속으로 휘말려 들게 한다. 하지만 파도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부분이며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냥 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바다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파도는 밀려오고 밀려갈 뿐이다. 누군가 인생의 길은 그 길을 지나간 다음에야 보인다고 했다.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때 머릿속으로 파도를 잡을 방법만 찾아 헤맨 일들이 생각나면서 당시의 아이들의 내면에 그 파도를 넘을 힘을 길러주지 못한 점이 후회로 남아있다. 바다 그 전체를 보자 그 속에 일어나는 파도는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80년, 90년대에는 수업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에게는 에스테 들어가는 법, 학부모들에게는 에스테 보내는 법 이런 류의 책들이 엄청 인기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쓰셨는지 에필로그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와는 많이 달라진 세상, 그러한 외적인 변화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점이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바뀌어도 인간을 기르고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다를 수 없다. 예전에 써놓은 글 중에서도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이 책에 실려있는 글들을 보면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들이다.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국룰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이다. 그것이 안 될 때 욕심과 시기 질투가 내면에서 일어나 많은 대상에게 투사되는데 그 왜곡을 진실이고 실체라고 믿기 때문에 황당한 루머와 억울한 일들이 발생한다. 한 개인의 어두운 내면에서 올라온 생각들을 여과 없이 객관적인 확인 없이 인터넷에 유포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해 정신적인 충격을 입고 고통받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통제 그리고 보호 속에서 성장한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사소한 일에 언성이 높아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를 비교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내 아이들을 키울 땐 장님 코끼리 만지듯 세상을 살았다. 한마디로 몰랐다. 남들 눈에는 내 아이들이 부러워 보일지 모른다. 명문대학, 선망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잘 키웠다거나 잘 자랐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부모와 함께 나누고 싶다.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자. 그것조차 모른다는 아이들은 더 많이 놀게 하고 경험하게 하자.
그리고 자신의 땅을 만들어가게 기다려주자. 며칠 전 한 조간신문 기사에 초등학원의 의대반, 스카이반, 일반반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아이들의 적성은 상관없이 부모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초등 4학년이 10년 뒤쯤에 필요한 공부를 미리 하느라 애쓰는 것이 안쓰럽다. 참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켜서 다음에 의대에 들어간다고 하자 정말로 그 아이가 신이 나서 즐겁게 의대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든다. 선행학습과 관련해 같은 조간신문에 퀴즈왕 출신 흑수저 1% 주주 권리로 K-팝 지축을 흔들다라는 타이틀로 나온 엔터 지배구조를 바꾼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의 인터뷰 기사가 인상적이다.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면서 공부 잘하는 법을 배웠다. 수준에 맞지 않는 강한 괴물을 처치하려고 하면 잘 죽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든다. 나는 이를 통해 너무 높은 수준의 학습 과정을 성급하게 따라잡지 말자라고 생각했다. 선행학습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수준이 같아지는 걸 자주 봤다. 선행학습 효과는 몇 년을 못 간다. 그 시간에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창환 대표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인용해 보았다. 선행학습을 해서 의대에 합격한다 해도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의대 공부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의대에 입학하려고 미리 진을 다 뺀 아이가 의대에 입학해서 공부에 전념할 만한 창창한 에너지가 남아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시대에 입학해서 공부했지만 적성에 잘 맞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내 아들 같은 아이들을 미래에 또 보게 될까 염려된다. 따라서 아이의 적성에 맞는 아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줄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주어야 한다. 결국 이 책은 학부모가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저마다 다른 자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대해주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학생 교육과 연관지어서 쓴 글들이 현재의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마음가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